네. 죄와 벌 이승우 변호사를 이제 모시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 법으로 이긴다. 법으로 이긴다. 법승. 법으로 이긴다. 법승 TV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끝났습니다. 네. 민노총 총파업도 끝났습니다. 예, 예. 이 사람들 끝내놓고서 뭐 또 단식 투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거야 어쨌든 예, 뭐 그건 예. 알아서 할 일이고.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또 원희룡 장관 이미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면책도 해줄 수 없다. 사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 예. 예. 이거 어떤 불법 탈법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새총 이용해서 아, 탄환 발사해 갖고 뭐 네. 사람 다치게 하고 또 차량 앞 유리창 파손하는 뭐 네. 이런 행동들이 있었죠. 네. 그뿐만 아니라 또 협박 문자 보내서 뭐 이와 네. 같이 하게 되면은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사표시를 해서 네. 운송 같은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끔 운송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아, 하는 예. 이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사실은 이제 형사적인 문제로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될 수 있고요. 네. 이제 그와 또 관련해서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이제 면책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노동조합의 파업하는 문제하고는 좀 약간 다르게 이 개별 사업자들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운송 계약 자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운송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이렇게 화물연대의 어떤 운송 거부에 따라서 운송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계약상에서의 여러 가지 책임을 이제 묻게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네. 이제 계약이 없는 경우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 경우에 대해서 운송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만 갖고 사실 불법 행위를 직접 구성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이것은 법적인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런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계약성의 의무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하, 예. 그 문제들까지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크게 주제는 세 가지 정도. 계약상의 책임 있는 경우와 책임이 없는 경우 그리고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예컨대 이제 여기 댓글에도 보면 네네. 운송계약이라는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운송계약. 예. 그러니까 시멘트 예예. 뭐 이렇게 나름 계약을 해서 그 운송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집단 운송 거부 뭐 지그들 얘기고 예예. 계약을 파기해서 시멘트 계약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 이 그것은 말씀이죠. 계약상에서의 네.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고요. 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확대 손해에 대한 네. 것들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손해배상 범위는 이제 보통 민법상으로는 통상적인 손해의 수준을 넘어선 특별한 손해까지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추산하기를 네네. 이 과정에서 4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손해 4조 원 이상의 손실은 화물연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긴 한데요. 네. 이게 이제 사업자 연합이라고 이제 법적 개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사업자 연합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 연합 주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텐데요. 아하. 이제 사업자 연합을 알다시피 이제 재정적인 기초가 약합니다. 아. 예, 그래서 개별적인 조합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들에게 연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법적으로 굉장히 큰 고리가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은 아니 됩니다.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그 능력만큼이라도 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연대 책임이 되게 되는데 화물 연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연대 책임을 아마 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연대 책임의 범위라는 건 사실은 이제 법상으로는
분할해서 n분의 1로 쪼개갖고 배상할 수 있는 책임을 지게끔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은 기본적으로 전체가 예를 들어서 4조 원이다. 그럼 4조 원의 배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네. 그러면 한 명이라도 4조 원에 대한 걸 다 갚아야 되는 것이고 아하. 내부적으로 구상을 해야 되는 문제로 정리가 되는 형태로 법이 이제 판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 피해과 관련해 갖고는 연대 책임을 내서 어떤 경제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크게 배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분의 경우에는 전혀 배상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하. 배상 책임을 그렇군요. 지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조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고 할 경우에 네네. 그걸 n분의 1로 공평하게 다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중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는 많이 예. 걷고 예. 없는 사람한테는 못 걷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빨리 받을 수 있으면 4조 원을 다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이제 연대의 개념이거든요. 아하.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불합리와 불공정이. 그러면 이게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된 거지만 네네. 이 민노총의 연대 파업과 이 총파업이 화물연대의 파업에 어쨌든 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것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민노총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물어서 그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를 구성을 한다라는 네. 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공동불법행위 형태가 구성이 되고 예. 공동불법행위가 되게 되면 이제 이 연대 책임까지도 고민해 볼 수는 있는데요. 이제 법원이 그렇게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을지는 사실 제가 15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해봤지만 장담키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화물연대도 민노총 소속이고 네네. 공공운수노조 그 상급기관의 뭐 지시도 받고 네네. 그러면 그 공공운수노조는 뭐 그 위에 상급기관의 지시 안 받았겠습니까? 네네. 층층이 최종적으로 누군가가 이 총파업 또는 집단 물류 운송 거부를 지시하고 기획하고 지휘한 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 자는 단순한 정범이 아니라 사실은 주범이죠. 그렇긴 한데 이제 법원이 손해배상,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법원은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사실 적극적이거나 이런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요. 특히 영업적 손실, 네. 기회 손실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각박하게 인정하는 어허. 경향이 큽니다. 그렇게 되고 이 입증 책임에 대한 것은 사실 전적으로 업주, 화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갖고 손해배상 책임 소송이 들어갔을 때 4조 원이라는 전체적인 피해가 있긴 하지만 개별 화주가 얼마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이 문제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이제 손해 입증과 성립 범위와 관련해서 상당한 진통을 갖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네. 이게 이제 돈 많은 사람한테는 많이 배상을 먼저 그 물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제일 많은 게 민노총이거든요. 예. 예, 얼마인지 아직도 제대로 된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추정컨대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투쟁 자금 쌓아놓고 이게 파업도 하고 싸움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이제 개별 화주나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될 수 있는 원고 입장에서 네. 이걸 입증을 하려는 자료를 다 수집한다는 거는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이게 가령 그 정부 중심에서 행정부에서 행정 조사를 통해 갖고 네. 일정한 자료를 확보를 하고 그 자료들이 만약에 법원에 이제 입증 자료로 제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인과관계 자료 또는 손해배상의 입증과 성립 범위에 대한 아주 유력한 자료로 기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한 분이 슈퍼챗을 하셔가지고 네. 이거 읽어드려야지 하고 딱 있었는데 제가 이거 클릭을 잘못하는 바람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름이. 근데 제가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오늘 제가 백신을 맞았다고 말씀드렸더니 백신 맞았으니까 하고 슈퍼챗을 해주셨거든요. 예.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 슈퍼챗 해주신 우리 회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거 이거 네.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예. 윤석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우리 이성우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제가 얼마 전에 그 로아시아 총회 때문에 시드니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 시드니 갔더니 그 호주 그 시드니가 이제 뉴 사우스 웨스트 주라는 곳에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딱 2배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아하. 2만 원 좀 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2만 원 딱 받는 시급이 좋긴 한데 예. 물가가 딱 2배
2배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이게 완전 조삼모사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예. 자, 문제는 이제 최저임금제 같이 이 안전운임제 뭐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시 논의해 봐야 될 텐데 네. 이제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시간 제한, 운송하는 운전 시간 제한도 있어야 되고 아, 또 그와 관련돼서 금액만 올린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대체해야 될 세 제도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해야 된다라는 네. 측면인데 이 점 관련해서는 이제 최저임금도 그렇고 어떤 네. 운임에 대한 기본 제도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한 건 결국 전체 물류 비용을 올리는 형태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바와 같이 원점에서 검토를 하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거쳐서 그를 통해서 입법화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네. 생각이 들고 무조건 물류 비용 올려주니까 안전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충 맡겨놓고 요구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로 정부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안전 운임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전체적으로 고민해봐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전 전적으로 찬동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재명이 얘기로 가겠습니다. 네. 유동규의 증언이 계속 나오는데요. 예. 이재명이가 하기 어려운 일을 내가 했다는 거죠. 네. 이제 이건 뭐 이제는 이 정도까지 나갔으면은 예. 사실은 이 이재명 대표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 한참 우리가 많이 이제 박사님하고 제가 예.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434억 원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될 텐데 네. 사실 이 문제가 정치적인 부담도 클 것이고 네. 금전적인 부담도 상당히 출혈이 큰 문제인데 예. 이게 현실화된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도 상태가 됐으면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김문기 씨와 관련된 이야기도 유동규 씨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진술이 다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렇게 된다면 현재 지금 김문기 씨가 중요한 이유가 예. 이재명이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선거 그렇습니다. 때.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김문기 씨를 알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예. 거짓말한 거가 되니까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아졌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말씀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김문기 씨하고 유동규 씨하고 이재명 대표가 같이 한 조로 골프를 치고 5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한 조로.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이 정도의 진술이 나와버렸고 그 구체적인 정황도 이미 증거 자료로 다 확보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예. 보통 골프가 한 라운딩 뭐 외국에서 했으니까 뭐 한 빨리빨리 진행했다 하더라도 4시간. 예. 그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밥 먹고 끝날 때 밥 먹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샤워를 같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한 7시간. 네네. 늘 쉽게 말해서 빨가벗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샤워 옷 입고 하는 샤워는 없으니까. 또 카트 타고 이동하시면서 대화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 이 사람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네네. 이재명의 주장이. 네네. 그러니까 그 내용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문제들이 지금 언급됐고 허위사실 공표죄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로 표면에 네. 등장하게 될 것이고 예. 선거와 관련된 것들 사실 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곧 임박하는 상황으로 도래될 것이다. 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에 대한 것들의 심각성도 있지만 예. 사실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향후 정국이나 또는 현재 상황에서 다른 사건 전체를 다 휘말아서 끌고 나가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좀 크게 드는 그런 유동규 씨의 근데 이 진술이었습니다. 김문기 씨가 이 9박 11일인가 하는 뉴질랜드 호주 출장. 네. 원래 멤버가 아니었는데 정진상이가 지시해가지고서 바꿔서 출장을 가게 됐다. 이런 진술도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진술 자체가 예.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으면 확인할 수 없는 형태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냐면 네. 진술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일반적인 스트레이트로 뻗는 진술이 하나 나왔을 때 그 진술을 꺾으면서 그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렇게 틀어졌던 거예요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전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진술할 수 없는 아주 그렇죠.
가치가 있는 진술이 됩니다. 아. 이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신빙성 판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진술 신빙성 판단에 대한 어떤 학설적인 이론에서도 이제 배경을 갖고 있는 이런 설명인데요. 예. 이런 설명을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나왔던 진술 자체에 대한 보강을 하면서도 그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꺾어갖고 다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아주 진술의 어떤 신뢰성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진술이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네. 이 내용을 사실을 무시하고 법적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확정과 관련해서 불가능한 법원의 판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선 직접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에 아주 유력한 그 네. 유죄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이기성 녹취록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녹취록이 2개잖아요. 예, 예. 이게 뭐 등장한지는 사실 좀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또 예. 이제 또 추가적인 뭐 녹취록이 확보되고 진술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이제 내용 자체는 2014년 11월에 이제 남욱 변호사 정민용 이제 팀장을 만나서 이기성 씨가 남호 씨하고 같이 42억 5천만 원을 전달하면서 나 여기 관련해서 분양팀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 PM 업무 용역 계약을 날 좀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 그 돈을 그렇게 큰 규모의 돈을 전달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는 점도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와 같은 형태의 내용을 진행한 후에 다시 김만배 씨한테 다시 이와 같은 내용 증명을 법무법인 강남에서도 작성을 해가지고 법무법인 강남이요? 네, 가서 작성을 해가지고 가서 이 돈 자체 이런 형태의 내용 증명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100억 원을 김만배 씨가 줬다. 이런 내용이 이제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고 수사된 내용이다. 네, 네. 그리고 이와 같이 돈을 받았고 그 받은 돈 자체가 이기성 씨 계좌를 통해서 다시 남우 씨 계좌로 이동을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보도된 내용인데요. 예.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42억 전달했던 이유도 사실은 모호하고요. 인허가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남욱 씨나 정민용 팀장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것을 지금 쥐락펴락하면서 청탁받고 허가해주고 뇌물받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구조가 성립되어 있다는 형태의 내용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또 그 다음에 이 내용 증명 관련해서를 제출한 그 이기성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의 네. 이제 또 인척, 예. 인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또 굳이 또 작성 장소가 법무법인 강남이었고 강남이 박영수가 있는 데입니까? 네네 있었던 이제 곳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제가 확인해 봤는데 현재는 지금 현재는 아닌데 그 당시에는 박영수가 법무법인 강남의 변호사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이제 그 남욱 변호사도 법무법인 강남하고 관련성이 있었다 이렇게 예. 되어 있고 천화동인 6호 소유주인 이제 조모 변호사님도 그 강남에 소속이 돼 있으셨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사실 이제 법무법인 강남이 내용 증명 작성만 한 것인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뭐 소비 50억 클럽하고도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 100억 원과 관련된 문제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전달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사실 수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형태로 작년부터 계속 사실 멈춰져 있었는데 다시 이것이 이제 표면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나온 뉴스가 예. 그 김만배의 돈을 은닉하는데 그 도움을 준 조력자 네네. 이한성이하고 최우향이가 붙잡혔다. 네네. 이런 소식인데 이거는 이제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김만배 씨가 가지고 있었던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돈과 관련된 흐름을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또는 그분들이 체포가 됐다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관리했던 계좌나 또는 관련성이 있었던 계좌들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체포를 했다는 얘기는 실제로 혐의자로 지목이 됐고 법원에서 상당한 혐의가 있고 이 부분에서 체포 영장이 필요해서 진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까지는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미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단순 참고인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피의자다. 피의자로 공모된 피의자 단계에 있다라고 본 것이고 그 혐의와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단순히 이 자금을 관리했다는 것만 갖고 영장이 발부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쪽으로 이미 피의자로서 지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 김만배가 지금 유동규나 남욱과는 달리 네네.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은 다물고 있고 자기한테 좀 유리한 부분은 입을 열고 있고 좀 이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자가 은닉한 재산 예. 또는 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데 도움을 준 조력자들이 잡혀서 예, 예. 이 조력자들이 잡혔다는 뜻은 이제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은닉돼 있는지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유력한 단서가 포착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금전적으로 숨겨져 있을 때에 보관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수사 선상에 올라서 피의자가 되거나 사실 직접 본인이 그거를 어떤 이익을 갖고 있지 않고 보관하는 지위만 있었던 사람들이 큰 이익이 없이 본인이 그걸 다 희생해야 되는 입장에 처했을 때 사실 많은 것을 포기해 버리는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사건 관계돼서 공모로 몰리느냐 아니면 단순 방조범으로 몰리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도둑놈이 물건을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쳐갖고서 야 잠깐만 갖고 있어라 이거 하고 야 내가 훔칠 테니까 네가 처분해라 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작물 자체에 대해서도 이 작물 보관 자체를 처음부터 의논했다고 하면 이제 공범 관계로 돼서 그거는 이제 강도나 절도의 그냥 공범이 돼버리는 거고요. 작물죄의 문제가 또 발생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관계에 관련해서는 단순 방조의 문제의 수준을 넘어서서 공모로 묶인다면 이 대장동 사건 전체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거기까지는 본인도 전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가 뭐 김만배 씨를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상태의 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단순히 보관하는 것만 맡기는 사람에게 막대한 이익을 제공해 주는 형태로 이익을 분유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세 사람의 균열이 이제 또 검찰 수사의 어떤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이번에 체포된 이 이한성이하고 최우향이를 보니까 이 자들이 이래저래 해갖고서 쌍방울과 연계돼 있고 딱 그래요. 그리고 뭐 조폭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마치 이게 수사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무슨 저 퍼즐 맞추기 같은 것 같아. 약간 뭐랄까요? 표현을 쓸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수사는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이 움직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제 재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미 살아서 움직였던 생물을 다 포착해갖고 정리한 상태에서 현미경에 올려놔서 이미 죽은 샘플인 거죠. 죽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확정시키는 절차. 그러니까 수사라는 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어떤 법리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혐의점, 범죄자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에 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혐의 사실을 구상하고 입증해 나가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상당히 어렵고 추동적이고 능동적이면서 밀행적인 좀 약간 그런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한성이나 최우향이가 체포됐다는 거는 이 대장동 사건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고리들이 잡혔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거기에서 그렇게 또 연결고리가 또 쌍방울로 튀어들어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결국은 이제 동심원 구조로 연결돼갖고 이어지는 것 같은 모든 등장인물들이 사실은 연결고리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줄줄이 이제 이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제 하나의 어떤 퍼즐이 맞춰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이 문제 다룰 때 처음 말씀하신 게 다시 실감이 나네요. 지금 저 민주당이 이럴 때가 아니다. 빨리 비대위 구성해라. 이재명이는 곧 정리된다. 사법적으로.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사법적 리스크를 이 공개적인 정당, 이 역사적 전통이 있는 정당이 이걸 다 짊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건 사실은 적절한 선에서 정치적인 책임과 또는 정당의 어떤 존속 문제, 국민에 대한 책임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KH그룹 무자본 인수합병 이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요. 이게 뭐 알펜시아 먹었을 때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이게 조폭들하고 지금 좌파 정치인들하고 막 얽히고 설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좌파들이 조폭을 앞세우거니 뒷배로 이용하거니 하면서 우리 자유파 그 기업인들이 그 경영하던 기업들을 빼앗아가고 했던 거가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무자본 M&A라는 것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갭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갭 투자. 그러니까 자기 돈 하나도 없이
차입금만 가지고 이제 기업을 인수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갭 투자도 사실 시세 차익 노리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 이제 주식 대량 매도를 할 때는 부동산이야 전체적인 대세 상승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제 등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세 조정 이런 것들을 해갖고 주식 대량 매도로 불법적인 이익을 거둬들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통계적인 자료로 많이 등장을 하고요. 예. 또 이 관련해서 실제로는 회사에 돈 없이 들어갔다면 사실은 빨리 매각하고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기가 불가능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산이 풍부한 회사다. 그러면 자산 가치 상승을 만들어서 그 자산을 매각해 갖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형태 이걸 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사실 거기에 인허가가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도 종종 이제 무자본 M&A라는 표현이 멋있는 거고요. 그냥 갭 투자 해갖고선 기업을 인수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본시장법상의 위반 사항들이 있는지 이걸 훑어보고 네.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혹시 청탁이나 또는 뇌물 관련된 거래가 있었는지를 이제 금융 관련돼서 금융조사부에서 조사하는 형태로 이제 수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력이 네네. 이제 다 망해가는 것 같은 부실 기업을 하나 인수를 했는데, 네네. 근데 그 기업을 인수한 세력의 뒤에 네. 뭐 권력 실세 누구누구가 있다더라.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인허가가 해결이 된다더라. 예. 그러면 갑자기 이게 블루칩이 되는 거죠. 네.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세 차익을 노려서 갭 투자 방식으로 네. 먹고 튄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갭 투자 그 무자본 M&A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예. 뭔가 뒤에 든든한 백이 있어야 된다. 들어오면 들어갈 이유가 없죠. 거액의 돈을 써서 음. 차입을 해갖고 네. 이자 비용을 다 부담하고 금융 비용 부담해서 네. 문제 생겨갖고 그 회사 정상적으로 정상화 못 시키고 예. 매각 안 되면 음흠. 지금 갭 투자하셨던 분들 많이 후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황 같은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거죠. 음흠. 언제든지 그런 끔찍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계획 없이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좀 이게 의아한 거는 네. 이게 이제 조폭들이 특히 이 그 무자본 M&A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네. 그 이자들이 별로 머리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이렇게 해서 뭐 성공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이제 좋은 점은 무자본 M&A를 할 때 본인들 이름으로 해서 손실을 다 본다. 해서 제 개인 이름 또 박사님 개인 이름으로 해서 네. 막 채무가 왕창 늘어난다. 이렇게 된다면 잘 안 하겠죠. 근데 회사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네. 법인 자체를 이용해서 들어갔다가 법인이 무너지게 되면 법인을 파산 청산하고 개인은 빠져나올 수가 있죠. 아하. 또 바지 사장들이 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 사실 법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차명을 너무 쉽게 허용한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갖고서는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정당한 대우를 해줄 수 있겠죠. 네. 근데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다가 대표이사에 앉혀놓거나 또는 음. 임원에 앉혀놓고 뒤에서 다 조정하는 방식으로 일처리한다. 사실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회사 100개를 만들었다 100개를 없애도 아무런 법적 책임 아하. 지지 않고 끝낼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인을 이용해서 법인을 잡아먹는 형태로 그 무자본 M&A 갭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거죠. 그 네네. 법적 허점들은 좀 보완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명이라는 말은 이제는 좀 씨를 말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래요. 알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 이 쌍방울의 김성태라는 자도 쌍방울을 인수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그것도 일종의 그 갭 투자였습니까? 뭐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도 다 접근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예. 기업 정보상으로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겉에 외형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속으로는 다 사실은 안쪽까지 다 파먹힌 것 같은 이런 형태로 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좀 추측을 하고요. 네. 이와 관련돼서 사실은 정상적인 회사는 다른 회사와의 금전 거래가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차입 뭐 하고 대여하고 다시 그걸 상환하고 이런 네. 절차가 사실 복잡하기도 하고 예.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사실은 상장 회사면 공시를 해줘야 되는 문제들도 복잡하게 엉키기 때문에 네, 네. 사실은 잘 하지 않는 방식인데 음흠. KH그룹하고 쌍방울 그룹 간에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잦은 금전 거래가 있었다. 예. 계열사 간의 금전 거래도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렇게 잦은 금전 거래가 별도의 회사에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검찰에서 검토를 계속 해보고 있는 것 같은 정치적 공동체 관계가 네. 인적 결합 형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냐. 아하. 예, 그래서 김성태, 배상윤 씨 그 두 분이 경제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다른 여러 뭐 정치권이든 뭐 정재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정치적 공동체를 구성했던 것이 아니냐. 여기에 또 연결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네. 김만배 씨가 관리했던 자금 중에 일부가 이쪽하고 또 연결이 돼서 또 공유가 됐던 것이 아니냐. 뭐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형태를 본다면 정상적인 매출을 일으키거나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의 자금 거래 구조는 절대 아니다. 아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쌍방울의 김성태, KH그룹의 배상윤, 예. 이 두 사람이 뭐 조폭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근데 무슨 하라고 지금 막 나오는데요. 예. 사실 저희가 그 파까지는 예. 정확하게 확인이 된 게 아니라서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쩌다 만난 비즈니스 관계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서로가 이 무슨 조직 폭력 조직이었는지 어떤 비즈니스 관계였는지 모르지만 관계가 있었다라는 네. 형태가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언제까지 제가 믿어야 될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조폭의 그 역사를 보면 네. 1세대와 2세대, 3세대. 이제 1세대는 뭐 주로 무슨 무슨 현장에서 건설 예. 현장 같은 데서 삥 뜯는 이런. 네. 그리고 뭐 나이트클럽 관리하고 뭐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영화에서 그런 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 하여튼 삥 뜯는 수준이었는데 2세대는 자기들이 회사를 차려요. 예. 근데 이제 메인 주류적 회사는 차릴 능력이 안 되고 예, 이를테면 예. 건설 회사나 이런 거는 못 차려요. 네네. 인테리어 회사는 차리잖아요. 네, 그렇죠. 분양 업체는 차리거든요. 예. 이게 이제 2세대입니다. 예. 조폭이 비즈니스맨으로 변신하는데 좀 촌스럽게 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3세대가 지금 이른바 무자본 M&A라고 하는 이런 행태로 이제 진화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뭐 상태를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 폭력이라는 그런 진화의 목적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다른 사람 명의로 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관대한 이 기업 문화 또는 형사처벌과 관련돼서도 관대하게 보는 뭐 실질적 경영자. 네. 사실 이런 표현이 공소장에도 빈번히 등장하는데요. 그래요? 네. 그럼 대표자가 형식적으로 있고 실질적으로 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오너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어야 되는데 네네. 이걸 끝내야 되는데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KH 배상윤인가요? 네네. KH가 그 알펜시아를 먹었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최문순이가 당시 도지사였는데 네네. 이게 입찰 담합 의혹으로 지금 최문순이가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예. 지금 이제 결국 패턴이 되게 비슷합니다. 대장동도 비슷한 네. 구조고요. 아하. 그다음에 뭐 지금 알펜시아 입찰 담합 문제도 비슷하고 다 인허가권과 관련돼서 지금 그 인허가권자들이 그 과정에 개입을 하고 그렇죠. 저기 인천국제공항하고 스카이 72 그것도 인허가권 문제죠. 네, 그러니까 다 인허가권 납찰 관련된 것과 관련된 이해관계로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실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자들에게 대한 유혹은 사실은 어느 정권이나 다 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일들이 다 존재하게끔 진행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 문제가 서로 학습 효과를 일으켰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맞아요. 네. 그 조폭들도 서로 보면서 배우지. 네. 야, 너네 그걸 그렇게 해서 한 건 했어? 너는 가르쳐 줘라.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구나. 네, 이렇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스타항공이 좀 새로운 수사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스타항공 압수수색을 하면서 타이 이스타젯 실소유주가 이상직이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걸 지금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이 집행이 됐죠. 예. 이제 이거 압수수색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고발됐던 지
된 지는 한참 됐지 않았습니까? 네. 2년 3개월 정도 시간이 막 지나면서 수사가 안 되고 정체돼 있었던 사안 관련해서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는 이런 상태인데요. 이것 관련해 갖고 이제 이상직 전 의원 네. 현재 뭐 업무방해로도 재판을 받고 있고 네. 이미 확정된 사건들도 있고 이런 상태인데요. 이 내용 관련해 갖고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정상적으로 항공회사를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신 건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하, 예. 저도 뭐 큰 회사 운영하지 않고 조그만 이제 로펌을 하나 운영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사실 사람 제대로 뽑아야 되고 그래요. 스튜어디스라고 한다면 사실은 얼굴 마주치는 고객 접점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 160명이나 청탁으로 뽑는다.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이제 주로 나가는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저가 항공들이 많이 나가니까요. 네. 태국이나 베트남 예. 이런 쪽으로 가면 사실은 거기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야 되니까 어허. 자회사를 설립한다라고 할 때도 자회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안 그러면 안 그래도 멀쩡한 사람 보내도 망가질 수 있는 형태가 될 텐데 이제 그런데 서모 씨 이제 지금 이제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이죠. 현재 이혼하셨으니까요. 근데 항공업계 경력도 없는 그런 분이 갑자기 전무로 뭐 보증해서 발탁이 돼서 가셔갖고 가셔서 뭐 업무 추진비로만 70몇 억을 쓰셨다는 그런 형태로 얘기가 되고 회사는 그 사이 매출 발생된 건 없고 뭐 사실 페이퍼 컴퍼니 아니었느냐 이런 시비에 휘말린다는 자체가 이분이 과연 이스타 항공이라는 회사를 왜 인수했을까? 과연 이게 정관계 로비 목적으로 인수를 했나? 무슨 목적으로 인수를 한 것이지?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런저런 이 청탁을 받고 그 취직을 이제 무자격자, 무능력자를 대거 취직시키는 바람에 네네. 뭐 항공기 저 파일럿이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관제 탑하고 이게 교실이잖아. 나 이런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웃을 일이 아닌데 사실 안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아무 일 안 생겼으니까 사실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고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이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상직이가 이스타항공과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네네. 그러면 이제 이상직이가 이 문재인이 당시에는 사위였잖아요. 를 취직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위라는 자가 뭐 수십억의 업무 추진비를 함부로 쓰고 무자격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취직시키고 난 얼마 후에 이자가 무슨 공공기관의 이사장을 거쳐서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서 배지를 달거든요. 중진공 이사장 되셨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그 사위 취직시켜 주는 형태로 뇌물을 갖다 바치고 문재인으로부터 자리도 하나 얻고 국회의원 배지도 하사받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것은 법리적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뇌물죄 문제가 되는 건데요. 대통령이라는 지위도 이 전체적으로 이제 포괄적 뇌물죄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지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갖고 거기까지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사안 관련해서 이제 대가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 그 대통령의 친인척 이와 같은 어떤 특혜를 받게 되면서 이 혜택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는 형태로 일처리가 되고 그와 관련돼서 사후적으로 부정처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그러면 수뢰 후 부정처사의 문제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성립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검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혐의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다시 좀 살펴봐야 될 거고. 검찰의 수사 의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타 항공 관련 타이 이스타젯 관련된 수사를 하고 이스타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면 뇌물죄 관련된 사건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수사 의지는 충만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우에 문다혜라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이 안 돼 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 연좌제가 대한민국에는 없기 때문에 북한하고는 다르게 대한민국 연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좌로 처벌할 수는 없고요. 공모 관계에 있다라고 평가가 되거나 또는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공모 연락 관계, 의사 연락 관계에 중첩이 존재할 때만 공모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한 부분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네네. 노웅래가 지금 국회의원이고 지금 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영장 제시하고 바로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체포동의안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럼 이제 국회가 이거를 부결이든 가결이든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 가결 봅니다. 아, 가결이다. 네, 예. 왜냐면 이거 방탄국회 욕을 지금 동시에 두 명한테 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방패를 쓸 때도 사실 방패를 한 사람에 집중해서 써야지 두 명 보호하려면 사실은 둘 다 화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방패를 다 쓸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방패를 위해서 노웅래는 버린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검찰청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뇌물수수 정자법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바로 그냥 공공법으로 들어온 걸 봐서는 굉장히 입증에 자신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관련해 갖고 조사를 받고 한 상태에서 지금 뭐 명분을 뭐 걸어서 나오고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치 탄압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음에서도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에 있는 댓글조차도 이게 정치 탄압인지는 나도 모르겠다는 댓글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관련된 거랑 또 관련해서 현금이 보관되고 있었던 것이 네. 압수된 거 네네. 이런 것이 치명적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그 용인 물류단지 개발 관련된 청탁에 대한 네.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된 상태로 예, 압수수색 영장이 자택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방어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고 만약 민주당이 그것을 방어하게 된다면 이것을 방어하고 다른 것을 버리기를 결정을 했는가라는 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알겠어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말이에요. 옛날에 한 7, 80년 전에 네네. 너는 이제 돈 있는 부자들이 은행을 못 믿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뒷마당 장독대에다가 돈 숨겨놓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던데 네네. 노웅래가 그런 겁니까? 은행을 못 믿어서 현금 뭉치를 3억이나 뭐 가까이 된다 그러던데 이걸 저 장롱에다가 보관을 했을까요? 통상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집에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가 우리나라 국적자이더라도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 이분들은 사실 현금을 집에 보관합니다. 그 사람들은 현금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현금을 굉장히 예. 좋아하고 집에 현금을 상당히 큰 규모로 갖고 있는 경우들만. 예. 이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마포 살 때 처음 출마하셨을 때 이 사람은 중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관습은 없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집에 이제 돈을 보관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 돈 자체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비밀 자금 일 경우에 이제 그런 돈들을 현금으로 보관해서 갖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실 폰뱅킹도 쉬운 이 세상에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뭐 몇천 뭐 밖에 안 되는 이런 현금 3억 정도 되는 돈, 큰 돈이라고 하면 되게 큰 돈이겠지만 또 사실 계좌에 넣고 사용하려고 하면 별로 대단한 돈이 아닐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 이걸 굳이 현금으로 하나하나 세가면서 돈다발이 생겨가면서 확인하면서 쓴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부적절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럼 노웅래는 그렇다 치고 이재명이도 현금을 지 이름 계좌에다가 갖다 놓고 뭐 심부름 시켜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이재명이 현금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현금을 많이 쓴다라는 부분을 보면 예. 사실 그 5만 원권을 주로 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5만 원권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정상적인 용도가 떳떳하지 못할 경우에 현금을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래 흐름 자체가 노출됐을 때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때 현금을 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형태라고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계좌나 카드 사용 내역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요. 네,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 거래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사실 신고된 사업자 계좌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개인의 어떤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을 갖고 왔다 갔다 한다. 번거롭게 들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분실했을 때 다 잊어버리면 끝인 거죠.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현금을 선호하시는 분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치인 중에 제일 부자였던 사람은 정몽준 대표였습니다. 네네. 제가 정몽준 대표랑 뭐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몇 번 같이 뭐 이렇게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주머니에 돈 한 푼 안 들고 다니더라고. 네네. 그게 진짜 부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자는 돈을 안 들고 다닙니다. 네. 부자들은 다닙니다, 그냥. 네. 네네. 그거 참
그럼 이게 뭐 졸부들이라서 현금을 좋아하나? 나 이런 참.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그 한동훈 장관이 예. 김의겸과 더 탐사 등에 대해서 10억 손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의겸이 이자가 뭐 끝까지 법대로 하겠다 그랬는데 뭐 쥐가 법대로 안 할 도리가 없지 이제 예. 소송 당했으니까 네네. 그 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요? 예. 저는 이럴 때 한 20억 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법원 제 판단으로는 1,000만 원 밑으로 선고될 것 같아요. 1,000만 원 밑으로. 어허, 이런 네. 참. 자, 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 있는데요.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고 네. 앞으로의 이런 행동이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런 사건 관련해서 법원은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이런 판단을 사실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소액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몇백만 원도 인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가정사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태원 씨와 노소영 씨 사건도 보면 30몇 년간 또 그 배우자의 어떤 부정행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위자료가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1억 원 나왔거든요. 네, 위자료는 1억. 예. 네. 사실 다른 뭐 나라에서 재산 분할 예. 이런 뭐 몇백억이 되겠지만. 네, 재산 분할 문제는 뭐 다른 문제를 놓더라도 네. 정신적 손해가 1억이다. 근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재산이 많은 분들한테 1억 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저한테 10만 원에 가까운 돈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를 과연 법원이 이제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낮은 것이 아니냐. 1,000만 원 선고하면 1,000만 원이 우스운 사람은 계속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또 100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까짓거 100만 원 낼 생각하고 깽값으로 쓰는 걸 생각하고서 그냥 할까?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불법 행위를 제재하는 또는 제지시키는 수단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효력을 못 갖는다. 네,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니까 김의겸 의원이 그래 법대로 해보자.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질문하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법원이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배심 제도가 도입이 되면 예. 이런 사안 관련해서 과감하게 배심원들의 어떤 판단을 통해서 사회 통념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이 책정이 되는 이런 시스템은 도입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엊그저께 정말 황당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한전이 지금 수십조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고 네네. 발생할 예정으로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저 문재인 좌파 세력이 말도 안 되는 이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전기 만드는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것을 벌충하려면은 그때 전기료를 조금씩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이것들이 전기료 인상하면은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 인상한다는 식의 비판을 받을까봐 예. 이걸 꾹꾹 눌러버리는 바람에 한전이 누적 적자가 막 수십조가 생겼어요. 그렇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전이 회사채 발행을 하는데 그 한도액을 5배까지 올려주는 한전법 개정안이 제출이 됐는데 네.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제출한 겁니다. 예. 그래놓고는 이 좌파 양이원영인가 하는 자가 갑자기 반대 토론을 하는 바람에 그 상임위에서 합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뭐 그냥 부결이 돼 버렸어요. 예.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됐으니까 어떻게든 통과되겠지 하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집권당 의원들 절반 가까이가 아예 본회의에 출석을 안 하는 바람에 이게 부결이 돼 버렸어요. 네네. 좌파들이 합의한 거 뒤집었고 반대한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제 한전은 이제 부도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 이 변호사라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제가 이 사건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네. 전기 요금은 절대 상승되지 않는다. 탈원전 정책하고 상관없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정책 좌파들이 5년간 거짓말했어. 캐치프레이즈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이제 산업 기반 그 생산 원가의 어떤 핵심적인 것이 전기 아닙니까? 네. 사실 전기 요금 관련해서 산업용 전기하고 가정용 전기를 장기간 차별적으로 적용했던 이유도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희생을 가계가 좀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그랬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원전과 관련된 문제, 원전 산업도 안전하게 만들겠다 이런 정책이 아니라 아예 원전 자체는 폐기하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해서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다시 이 전체적인 그 CO2를 엄청나게 발생시키는 형태로 그럼요. 다 예. 전환시켜 놓고서는 정부 정책이 마감이 됐습니다. 예. 결국. 그래서 문재인 정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풀리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서 1년 사이에 엄청난 또 일들이 더 누적이 됐죠. 네. 앞으로도 사실은 유가는 완전히 안정될 것 같다 생각은 저는 쉽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법률밖에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현재로서 이 한전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한 것도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급한 이 잠정적 자구지책으로 급하게 그렇죠. 쓰기 위해서 예. 한 것뿐입니다. 예. 사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죠. 결국은 예. 전기료 인상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거를 그래도 완화시키겠다라는 방책으로 사실은 이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카드를 꺼냈던 건데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아무런 이런 충분한 어떤 고민, 산업적인 고민, 국민 경제에 대한 고민, 전기료가 내년에 50%, 100% 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부결시켜버리고서 연말을 맞이하게끔 만들었다. 저는 글쎄요. 정치적인 책임은 사라지고 정략적인 놀이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한전공대 폐지해야 된다는 댓글들을 많이 올리시네. 네. 그거는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엄청난 돈이 드는 한전공대를 또 한전 돈으로 한다니까 예. 그거라도 폐지해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입학한 학생들은 어떡합니까? 여기 또 댓글이 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한전공대 학생들에게 미안하지만 폐교가 답입니다. 예. 그렇고 이 잘못된 말도 안 되는 정책이죠. 탈원전 정책. 예. 이거를 하느라고 경제성 평가 조작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이것의 그 수계가 문재인이고 그 밑에 심부름했던 자들이 장하성이, 김수현이, 밑에 백운규, 최희봉이 쫙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한전 사장과 예. 한전의 임원들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라도 해야 된다는 주장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예. 예.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상권 청구 소송의 제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이제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사실 좀 막연하고요. 음. 막연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는 법원이 상당히 그걸 보수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아니 법원은 좌파인데 왜 자꾸 판결은 보수적으로 합니까? 보수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런 표현이 보수적이라서 네네네. 여러분들이 착각하실까봐. 예, 그런 표현을 좀 바꿔서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예. 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알겠어요.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혹시 저 법원장 두 군데나 겹치기로 추천받은 사람 그동안 있었던 거 아세요? 예, 저 내용 봤는데 송경근이 말고 그 전에.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만나본 적이 없어서. 네. 이 김명수라는 자는 정말 이게 그 밑에 똘마니들도 보면 이게 상식밖에요. 대법원장 들어갈 때 쇼하면서 나타난 거나 공간을 예산으로 지금 손자 손녀들 놀이터로 만든 거나 또는 건강이 진짜 안 좋아서 사표를 낸 사람한테 내가 사표 받으면은 내가 좌파들한테 야단 맞아. 너는 그냥 있어야 돼. 탄핵당해야 돼. 이 사건 아닙니까? 네. 또는 지 똘마니도 신겠다고 서울중앙지법원장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네. 여기에다가 또 지 고향인 청주법원장에 이중으로 이름 걸게 만들고 이자의 행동은 정말 시정 잡배만도 못한 것 같아요. 변호사라서 이런 대법원장이나 재판부 판사들한테 대한 논평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것보다도요. 예. 저도 이제 법조계에 속해 있는 입장에서 네. 대법원장께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은 상당히 크고요. 네. 대법원 전체 질서가 무너진 것 같다라는 평가들도 있어서 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변호사 협회에서도 네. 사실 중심을 잡아갖고 문제를 오히려 이제 의논하고
이제 법조 3윤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네. 변호사 협회도 사실은 이제 그런 역할을 충분히 못하는 것 같아서 그 점을 이제 함부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예.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법조 3년이 어디입니까? 그 바퀴가 3개라는 건데. 네, 법원, 검찰, 변호사 이렇게. 법원, 검찰, 변호사. 네. 검찰 하나 조금 이제 바퀴를 이제 제대로 끼운 것 같네요. 완전히 저기 돌아가고 검찰. 네, 예. 완전히 돌아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지금 반 정도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법원은 사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후폭풍을 좀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법 재화벌이었습니다. 재화벌. 짧게 마무리 한 말씀 하실래요? 예. 여러 가지 이제 2023년을 맞이해 갖고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중심을 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사회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좀 마련하는데 집중을 하고 에너지를 쓰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짚고 넘어가실 텐데 답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때로는 올라올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문제 자체를 다 모든 것을 백지화시켜서 망가뜨린 다음에 새롭게 검토해보자 이런 방식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위험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부가 힘을 좀 모아 나갈 수 있도록 저는 많이 좀 도와주는 쪽으로 힘을 합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명수는 언제 그만둬요? 라는 질문인데요. 임기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내년 9월인가? 네. 뭐 하여튼 그렇죠. 예,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승우 변호사, 법성TV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